발걸음이 작다 해도 그 발걸음이 이룬 것은 작지 않다. 비록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결코 작지 않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심했을 때 그것이 지켜질 확률, 성공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겨우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심한 사람들의 4분의 1은 일주일 안에 포기하고 한 달이 지나면 절반 정도가 포기한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의 결심은 이토록 짧게 지속되고 말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통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결심이 짧게 지속되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결심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스몰 스텝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쉬워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간단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UCLA 의과대학 교수인 저자는 이 스몰 스텝 전략을 수십 년 동안 임상으로 증명했고 또 이것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과 결심들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책을 12월 말이나 연초에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올 한 해 이루지 못했던 결심들을 좀 돌아보고 스몰 스텝 전략을 통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올해도 내가 한 게 없네, 이룬 게 없네 같은 허망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작은 결심들로 작은 성공들을 맛보면서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이 마음 조각하기를 이용한 스몰 스텝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고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변화를 싫어하는 건 뇌의 본능이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겉보기에 아주 사소한 변화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변화를 피하려고 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창의성과 성공은 가로막히고 변화는 멀어진다. 변화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화의 시각에서 볼 경우 인체에서 가장 독특한 기관은 뇌다. 심장, 간, 장과 같은 장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이 진화하는 동안 그 상태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뇌는 지금으로부터 400에서 500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했다. 100에서 200만 년 주기로 발달한 인간의 뇌는 현재 3개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 그 3개의 뇌가 조화를 이루게 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뇌의 가장 밑바닥에는 뇌관이 있다. 뇌관은 약 500만 년 전에 탄생했고 파충류의 뇌라 불리기도 한다. 파충류의 뇌는 실제로 악어의 뇌와 비슷한 모양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고 심장박동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이 파충류의 뇌가 하는 기능이다. 뇌관 바로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중뇌이다. 일명 포유류의 뇌라고 하며 약 3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 모든 포유류들이 갖고 있으며 체온을 유지하고 감정을 저장하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어 반응을 제어한다. 뇌의 세 번째 부분은 되뇌피질로 약 100만 년 전에 진화가 시작되었다. 되뇌피질은 뇌의 나머지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덕분이다. 문명, 예술, 과학, 음악과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변화하고 싶거나 창조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이 되뇌피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세 부분의 뇌가 항상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인 뇌는 우리에게 살을 빼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감자칩이나 먹고 있을 수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싶은데 머리는 그만 돌처럼 먹통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중뇌가 꾸물거렸다고 생각하라. 중뇌에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다. 편도체는 방어 반응을 통제하는 일종의 경고체계로 인류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편도체는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기관인데 중대한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신체가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하도록 경고를 보낸다. 이때 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뇌의 다른 기능은 중단되거나 느려진다. 이성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생각은 도망가거나 싸워야 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방어 반응은 생존이 목표였던 인류에겐 합리적인 작동 체계였다.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자에 대해 숙고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자가 다가올 때 뇌는 식사나 성적 욕망, 사고 과정처럼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몸이 즉각 행동에 돌입하도록 신호를 보내야 했다. 수천만 년 전 인류가 다른 포유류와 함께 정글과 사바나를 어슬렁거리던 당시 이 메커니즘은 생존을 위해 상당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었다. 적이 수상쩍게 움직이는 것이 토끼면 즉시 잡아야 했고 사자라면 빨리 도망가야 했던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빨리 달릴 능력도 힘도 부족할 뿐더러 시각과 후각도 발달하지 않았기에 머뭇거리면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 방어 반응은 현대에도 여전히 작동한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내 차선으로 돌진해 올 때나 화재가 난 건물에서 탈출해야 할 때가 그것이다. 작게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문제는 편도체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과 욕구가 일어날 때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함께 발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시험이 중요할수록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압박감과 두려움은 커진다.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밤새 터득했다고 생각했던 문제도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목표가 클수록 두려움도 따라 커진다. 사바나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되뇌피질의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는 시험에 합격하기, 다이어트 성공하기, 배우자 구하기, 매출 실적 올리기 같은 것들이다. 절실한 것일수록 두려움도 따라 커진다. 이런 우리 뇌의 자동적 방어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다.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상담받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저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것이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핀을 정리정돈하는 것처럼 쉽게 해낼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다. 편도체가 경보체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발끝을 세워 아주 작은 걸음부터 내딛게 되면 대뇌 피질은 여전히 제 맡은 기능을 하게 된다. 대뇌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실제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히도록 도와준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몰 스텝 전략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른 방식이다. 우리 뇌는 두려움을 느낄 때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달아날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작곡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두려움에 피아노 건반을 멀리하고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는 사자 앞에서 달아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스몰 스텝 전략은 사자를 토끼로 만드는 전략이다. 스몰 스텝 전략에 따라 작곡가가 되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그냥 하루에 음표 3개를 그려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뇌의 의무감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변화에 따라 오는 정서적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다. 게다가 편도체의 경보체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대뇌 피질로 바로 접속하는 길이 열리기에 창의적인 생각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다. 두뇌는 변화에 저항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러나 스몰 스텝 전략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신경체계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 창의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방어 반응을 우회한다. 변화에 능동적인 뇌를 만들어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 뇌를 프로그래머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해마는 포유류의 측두엽에 위치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해마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이다. 질문이 반복되면 뇌는 어쩔 수가 없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답변을 할 준비를 갖춘다. 질문은 명령보다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생산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 뇌는 놀기를 좋아한다. 질문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하고 즐겁게 한다. 뇌는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질문이라도 질문을 받으면 궁리하려고 든다. 질문이 너무 거창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뇌는 질문을 거절하는 법이 없다. 올해 안에 날씬해지려면? 혹은 부자가 되거나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회사에 1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안겨주려면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하나? 와 같은 질문은 거창하다. 두려움이 감지되는 순간 뇌는 질문을 놀이로 인식하지 않는다. 대뇌 피질은 가장 필요한 순간 기능을 멈춰버리고 창의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작고 부드러운 질문은 우리 뇌의 방어 반응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은 없을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루 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집 근처에서 들을 수 있는 강좌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질문들은 뇌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끈다.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뇌는 그 질문을 저장해 두었다 자꾸 뒤적거리게 된다. 그러고는 흥미롭고 유용한 반응을 쏟아낸다. 상상과 현실은 한 끗 차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첫 발부터 떼고 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경사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가속도가 붙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보다 대중적인 격언의 형태로 체육관 벽에 붙어 있다. 바로 이것이다.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야. 고통 없이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힘든 업무를 수행할 때나 자기 본성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일까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음 조각하기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힘든 경기를 앞두었을 때, 소개팅을 시작하기 전,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도움이 된다. 마음 조각하기는 다음과 같은 최첨단 신경과학의 성과를 활용한 것이다. 신경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한꺼번에 수용할 때보다 아주 적은 정보, 일반적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정보를 조금씩 수용할 때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얘기한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상상요법이라는 개념에 더 익숙할 것이다. 상상요법은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쉰 다음 영화 스크린 위에 투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든 발표하는 모습이든 자신이 향상시키고 싶은 것을 완벽하고 자신감 있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한다. 이 상상요법만으로는 제한된 결과만을 얻을 수 있는데 양전자 단층 촬영법으로 이 과정을 촬영했을 때 뇌의 시각 피질만이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안 로버트슨이 개발한 마음 조각하기는 시각 위주의 감각 몰입 과정을 총체적인 몰입 과정으로 만든 새로운 기법이다.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해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시각뿐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까지 동원되고 근육의 움직임과 감정의 기복까지 상상을 통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된다. 내가 마음 조각하기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소개하는 사례가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다. 펠프스는 그가 출전한 올림픽에서 모두 22개의 메달을 땄으며 그중 18개가 금메달이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의 코치는 펠프스에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을 조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시에 따라 그는 출발대에 올라설 때의 긴장감, 총소리가 울리는 찰나의 순간, 입수할 때의 느낌, 힘차고 부드럽게 물살을 가르는 모습, 벽을 짚고 턴하는 과정 등등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했다. 단순히 스크린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영장 안에서 경기를 벌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이전 상상요법을 사용했던 사람들처럼 했다면 그는 시각적 상상력만을 동원했을 것이다. 당신도 펠프스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출발대 위에 올라서서 천천히 모자를 쓰고 미친 듯한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상상하는 것 말이다. 펠프스는 실제 경기에 돌입하기 전에도 마음 조각하기 훈련을 계속했는데 한 번은 올림픽 경기 당일 고글에 물이 들어가는 사고로 우승을 놓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조각하기에는 이런 사고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 실수에 따른 심적 부담마저 떨쳐낸 그가 베이징에서 딴 금메달은 올림픽 역사상 단일 종목 개인 최다인 8개였다. 두뇌 재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이안 로버트슨은 자신의 책 마음 조각하기에서 두뇌는 상상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그 이론에 따르면 펠프스의 뇌는 상상하는 모든 정보를 뇌 속에 가둬두지 않고 펠프스의 근육으로도 보낸 셈이다. 펠프스의 뇌가 만들어낸 생생한 훈련 과정은 올림픽 역사를 새롭게 쓸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
사실상 펠프스의 뇌와 몸이 쉴 새 없이 경기를 연습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감을 이용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몇 분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화학적 조성은 변한다. 뇌는 세포와 세포의 연결망을 새롭게 구성해 복잡한 운동 능력이나 언어적인 기술까지 창조해낸다. 충분한 연습이 뒤따르면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을 두들기며 실제 피아노 연습을 매일 2시간씩 한 사람과 그냥 상상만으로 연습한 사람의 두뇌 활동 증가율이 비슷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음속 리허설을 함으로써 어려운 일에 먼저 도전할 수 있다. 마음 조각하기는 비생산적인 두려움을 잠재우고 첫 발부터 떼는 전략이다. 그 첫 발은 매우 가벼우면서도 다른 한편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뇌를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 조각하기는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데도 큰 효력을 발휘한다. 지진이나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갑자기 떠오르는 사건 순간의 생생한 회상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곤 한다. 하지만 마음 조각하기를 통해 스스로 그 사건의 순간으로 걸어들어가 긍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의 순간을 다시 떠올려 긍정적인 결말을 만들라고 주문한다. 상당수의 내 고객들이 이 기법을 사용해 며칠 만에 악몽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마음 조각하기의 효과가 신속하고 빠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응용 범위도 넓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일에 마음 조각하기를 사용한다. 병원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에서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기. 식사량 조절하기.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권태감 이겨내기. 보다 편안한 상태로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장애물을 없애는 마음 조각법. 마음 조각하기를 이용한 스몰 스텝 전략이다. 1. 하기 싫거나 불편한 일들을 따로 구분하자. 실제 이 일을 하기 전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자. 2. 매일 마음 조각하기에 몇 초를 투자할지 결정하자. 몇 분 몇 시간이 아니다. 단지 몇 초다. 시간이 짧아야 매일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반복은 필수다. 한 번에 몇 초뿐일지라도 반복해야 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두뇌 회로망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3. 마음 조각하기를 훈련할 준비가 되었다면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시작하자. 앉거나 누워도 되고 눈은 감아야 한다. 4. 어렵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상상하고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자. 뭐가 보이는가? 어떤 배경인가? 거기에 누가 있는가? 그들은 누구와 닮았는가? 표정, 옷매무새, 자세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5. 이제 다른 감각을 동원하자. 주변에서 느껴지는 소리, 냄새, 맛, 감촉은 어떤가? 6. 실제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일을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자.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가?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고 몸에는 어떤 반응이 오는가?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가? 7.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고 상상하자. 대중연설을 상상했다면 청중들이 강단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열심히 필기하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8. 마음 조각하기에 투자한 시간이 습관이 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이제 예전에는 어렵게만 여겨지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와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해도 상관은 없다. 마음 조각하기는 억지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다. 편안하고 쉽게 느껴질 때만 효과가 나타난다. 마음 조각하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자. 천천히 조금씩 30초 정도면 적당하다. 이전 단계가 힘들지 않을 때 시간을 늘려야 한다. 훈련하지 않았다거나 깜빡 잊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간을 줄여야 한다. 9. 어떤 일에 마음 조각하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 대중연설을 하고 있다면 청중들이 지루해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식은땀이 흐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표정과 몸짓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하자. 10. 이제 진짜 행동에 돌입할 수 있겠다고 여겨진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앞서 대중연설의 예를 계속 가져오면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청중으로 두거나 빈방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해보는 것이다. 나는 이제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적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스몰 스텝 전략임을 확신할 것이라 믿는다. 스몰 스텝 전략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 이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나 무조건적인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의 몸과 머리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스몰 스텝 전략을 이용해 마음의 방향만 설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마음이 알아서 한다. 지금까지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